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482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10대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자 10대 소아청소년도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 만큼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한 상황에서 확진자는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확진자의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확산의 양상의 특징은 일단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 특히 소아청소년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나 학원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소아청소년은 위중증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기 어렵는데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어서 한 명이 감염되면 부모님이나 또 같은 형제가 감염될 가능성이 많고 예. 또 가족 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비교적 감염이 덜 되지만 그래도 그 확진된 환자를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또 공동 격리를 하셔야 되니까 네. 또 부모님들이 또 사회생활이 또 이제 격리 같이 공동 격리가 되는 그런 부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예. 그래서 미접종자분들의 감염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예전에 일찍 좀 접종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제 항체가가 좀 떨어지시면서 돌파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미접종자는 이제 위중증 사망이 증가하고 있고 돌파 감염 중에 일부 어르신들 중에서도 또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좀 서둘러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제 돌파 감염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인데 돌파 감염은 예방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현상이고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 국민 접종이 이루어지면 이제 100%가 이제 돌파 감염이 되는 셈인데 지금 한 80% 접종 완료율에서 미접종자 감염을 줄이고 접종자 완료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것은 예. 대부분 이제 접종 완료를 하신 분들이 감염이 되시는 건 대부분 이제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네. 돌파 감염 중에서 일부 또 위중증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돌파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이나 사망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을 우리가 좀 잘 관리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줄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확실히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 음식점도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회식도 갑자기 확 그동안 억누렸던 게 풀린 것 같고 대면 회의도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도 요즘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식도 늘어나고 특히 위험 취약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저도 어제 가보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제 대면 수업 시작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좀 옮겨 물론 전부 다 대면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고요. 네. 몇몇 이제 원하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합의해서 대면으로 하고 싶은 과목들은 대면으로 옮겨지면서 그 전에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학교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 또 확산될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지자체하고 정부 관계가 특별 점검을 2주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위험한 시기가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이 시작하자마자예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많고 식당이나 아니면 회식하는 장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좀 예전보다 긴장감이 풀어진 게 저도 느껴져요. 저도 이제 식사하러 가보면 예전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앉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좀 없어진 것 같고 칸막이도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칸막이가 다 있었거든요. 식사마다. 그리고 이제 그 2m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느슨해지면 확산의 위험성이 있고 지금 확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게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봐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확산세가 뭐 2,000명 정도 계속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지만 1주나 2주 후에 이게 3,000명, 5,000명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긴장감이나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경고는 지속적으로 방역 당국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 시점에서는 접종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당분간은 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확진자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좀 어느 정도 선까지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어떤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로 봤을 때 지난주는 한 28% 증가했고 이번 주도 거의 30%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30%씩 증가하면 뭐 한 3주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할 위험성이 높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겨울철이 되고 또 이제 최근 들어 사적 모임 인원 완화라든지 또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보다 이제 접촉으로 인한 확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예. 이제 학생들,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1, 2차 접종까지 맞고 또 2주까지 지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형성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5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신규 접종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일단 맞을 분들은 거의 다 맞은 것 같아서 이제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백신의 면역 효과가 조금 좀 둔화되고 하지만 또 겨울철이 오고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이러면서 증가세는 계속 조금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다고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의료 체계가 잘 준비가 돼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좀 여력이나 이런 준비 상황은 잘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약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한 상황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확진자 수보다는 의료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생활을 가면서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제가 아까 뭐 5천 명까지 늘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고 했는데 3천에서 5천 명이 되더라도 과연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정도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중증 환자로 들어와서 입원해 있는 숫자를 보면 약 40%에서 45% 정도예요. 현재. 그러니까 가용한 병상의 가동률의 46% 정도가 지금 환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50% 정도는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정도 수준의 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본 건 이게 한 75% 정도까지 가면 서킷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75%까지 병상이 중증 환자 병상이 차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증 환자들이 사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걸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다만 이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75%까지 가기 전에 이게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 정도 선에서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약 한 3천에서 5천 명까지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가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예. 그런 상황이라면 이 병상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46% 정도가 병상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곳에서 돌파 감염이 좀 발생을 하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정부에서 계획한 게 부스터샷은 최종 접종 완료 후 6개월 지난 분들에게 접종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간을 좀 더 당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당겨서 접종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특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층의 어르신 또 기저질환자 분들이 계시고 또 집단 생활하시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독립적인 생활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간병인 분들이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위험 요인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예. 우리가 부스터샷 접종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되셨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추가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2차 접종 완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항체가 생기지 않는 면역이 떨어져 계신 분들 이런 예.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되기 전에 처음에 맞았을 때도 항체도 조금 좀 덜 생기시고 또 빨리 떨어지신 분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되기 전에 빨리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주로 이제 일단 고위험군 요양병원에 계신 고위험 어르신들을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좀 면역이 좀 떨어질 것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면역 억제 치료를 한다든지 또 신장 이식 같은 걸 해서 장기간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2개월이 지나면 바로 맞으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월 이후에 모든 분들이 추가 접종 대상이시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고, 제 생각에는 지금 6개월 이상으로 권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백신의 여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6개월을 꼭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겨울을 맞아서 조금 백신 접종 효과가 좀 조기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 5개월이 지나더라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이 1차와 2차는 그 실험을 다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간이 딱 맞춰져서 정해졌는데 부스터샷은 그렇게 6개월 후에 맞아야 돼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형체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좀 빨리 떨어지시는 분들은 조기에 접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예방접종권고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권고 규칙을 따르셔야 되겠지만은 예. 또 이제 예외 교정으로 담당 의사가 보시기에 이분은 면역이 좀 떨어져 계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기 접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조금 빨리 맞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방역 패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백신 맞은 사람에 대한 어떤 조금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근데 요양병원 같은 데도 이제 예전에 안 그랬는데 대면 면회가 허용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서도 근데 백신을 분명히 안 맞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는지 어때요? 맞습니다. 지금 방역 패스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접종을 다 하신 분들만 면회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이든 방문하신 분이든 양측 다 백신을 다 접종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회가 지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요양병원이 처음에 요양병원이 다 접종을 했잖아요. 네.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면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분들,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PCR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진단 검사를 받아서 혹시나 확진자가 생기면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약 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 위험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확진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거기를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면회를 가시는 분이나 거기에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다 예방 접종 2회 이상을 접종한 분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PCR 검사 주 1회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미리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정부가 지정한 백신을 다 완료했거나 말씀하신 PCR 검사 음성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대학 수업도 이제 맞아요. 면대면 수업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대학 수업 때도 접종자만 와라, 아니면 취업할 때도 접종자만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맞은 사람들 되게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해라 아니라가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회사든 학교든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정부가 하라 마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문제를 정부가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가 그걸 이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네. 차별이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접종자보다 미접종자들이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혹시나 확진자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아드리는 역할도 하는 거죠. 반대로 네. 얘기하면.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사실은 이용 가능해요. 예. 예를 들면 접종 패스라고 해서 접종을 2번 다 하는 것 말고도 혹시 접종을 안 했지만 본인이 어떤 시설물 이용할 때 음성 확인서를 3일 전에 2, 3일 안에 나온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또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한 가지 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기관마다 학교마다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백신을 맞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부가 강제로 모든 사람들을 맞게 했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보다 민간에서 스스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면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백신 접종하는 사람만 아니면 음성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가 정한 시설 말고도 자체적으로 그런 게 많이 늘어나면 백신을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못 맞으신 분들, 안 맞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시 맞고 싶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 맞으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으면은 조금 맞기 꺼리는 것을 우리 극복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백신 패스에 일부 좀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실내 체육 시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택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실내 체육 시설은 백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시설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조금 몰리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아마 조금 이렇게 구별과 차별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조금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좀 현명하게 해결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요. 이제 의원 같은 곳은 요일제가 도입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부스터샷 또 잔여 백신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 또 고령층이 대상이 많을 텐데 어떤 의료 현장에서 하시는데 혼선이 빚어지진 않을지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잔여 백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백신을 맞는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잔여 백신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좀 날짜를 몰아서 하라고 요일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접종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약해서 그 날짜 맞춰서 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맞으라고 또 되어 있어서 또 아무 때나 갔는데 또 요일제에 걸리면 또 못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부스터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예약을 해서 좀 맞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 예약 날짜가 또 요일제가 안 맞으면 또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잔여 백신을 최소화하면서 또 맞으시는 분들도 쉽게 아무 때나 맞으실 수 있을까, 이거 조금 현명하게 좀 찾아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잔여 백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예. 각 의료기관 현장에 맞게, 예를 들면은 좀 잔여 백신을 최소화하면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막 예비 명단도 만들고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접종을 맞으시게 되면 좀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이분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접종률도 높이고 접종 편의성도 높이고 이런 방법들을 좀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백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터샷 접종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는 이제 정량 용량인데 네. 부스터샷은 이제 절반을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좀 용량 조절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예. 이제 또 하지만 또 이제 1, 2차를 맞고 이제 면역 억제 투여를 받아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량을 놔야 되는데 정량을 3차로 맞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겠지만 또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이분이 3차 추가 접종인지 아니면 면역 저하자이기 때문에 2개월 이후에 추가로 접종하셔야 되는 분을 좀 구별해야 되는 그런 혼선이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 예. 일단은 지금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는 뭐 예약을 잡고 환자분들 설득해서 또 추가적으로 접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노력도 좀 필요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발열 네. 호흡기 질환 환자들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의료 현장의 부담은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혼선이 우려되는 현장 또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 시작이 됐는데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단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서류 자체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직접 이렇게 작성할 수 없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네. 손익계산서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사실 그 일하시는 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계산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장 손실보상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세무서 갔더니 세무 담당하는 분들 잘 알려주지도 않고 네.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매출 장부나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혼자서 일하거나 두 분 일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서류까지 네. 다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예. 또 하나는 신청 당시에 보상금보다 입금된 금액이 더 적은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신청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은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그 1,000명에게 잘못된 금액,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에게 잘못된 금액이 고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물론 좀 빨리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신뢰감이 떨어져요. 정부의 손실보상금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정부가 나서서 이거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보상해 주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야단 듣고 비판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꼼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본인들이 준비 않고도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인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어요. 그것도 예전에 뭐 8.15 집회 때문에 맞아요.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현재 보면 미접종자 포함해서는요 99명까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미접종자가 있더라도 99명 모일 수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잖아요. 수요 집회를 포함해서 또 노동자들도 집회가 있고 또 단체별로 보수단체, 진보단체 집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집회 가운데 이제 뭐 그동안 못했으니까 억눌렸던 것이 네. 풀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충돌도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다른 데 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관리를 똑바로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하는 거, 또 집회 밀집도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방역 당국이 마스크 착용 안 했을 때 벌금 물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걸 계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집회에 너무 밀집도가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책임을 묻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유는 주되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주되 규정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 집회가 안전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런 부분들 이제 다만 허점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접종자 미접종자를 일일이 그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게요. 만약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예. 같은 경우에는 접종 미접종자 몇 명인지 확인하고 그거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민들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요청하고 싶고요. 네. 집회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규정을 잘 따르는 가운데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일상 회복 이후 또 다른 변화 곧 있으면 이제 유치원, 초중, 고교 전면 등교가 시행이 될 텐데 이제 10대 접종 같은 경우에 이 시점에 학부모들 더욱더 고심이 깊을 것 같거든요. 어떤 조언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가장 우려하시는 건 이상 반응 이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증 이상 반응, 아나필락시스라든가 심근염 확률은 뭐 10만 명 중에 1명. 근데 이 위험 확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좀 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힘든 이상 반응. 신고율로 봤을 때 한 0.5% 미만이고 그 중에서 95%는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는 중증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좀 힘든 이상 반응이 생길 확률은 거의 뭐 200분의 1에 또 20분의 1이니까 거의 뭐 한 4,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4,000명 중에 3,999명은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또 그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기에 인지한다든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게 되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접종의 이득이 뭐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나타나는 통계 수치 이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어려움들 그러니까 장기적인 후유증도 소아에서는 뭐 4.4%에 이른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후유증은 피로감,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심리적인 위축이나 우울감 이런 거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일단은 그 위험성이 좀 있긴 있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고 접종하시게 되면은 나한테 그게 생길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접종을 하셔도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최근에 10대 학생이 백신 접종 이후에 75일 만에 사망해서 이상 반응 의심 사례로 신고가 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정부가 좀 정보를 미공개로 해서 불안을 초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 반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래야 국민들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 정말 이제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은 안 됐어요. 조사 중에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밝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볼 때 불안감이 없어져요. 이상 반응이 하나라도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이게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뭐 이게 백신 맞고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위원회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객관적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늘 밝혀줘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 심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다는 면들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